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 국민의 우려를 사고 있는 쿠팡의 역대 최대 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쿠팡 책임자들이 오늘 국회에 나섰습니다. 사태의 전말을 밝히기 위한 질문이 쏟아졌지만 박대준 쿠팡 대표는 대부분 사안에 대해서 침묵했습니다. 물음표가 해소되기는커녕 더 커지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여권을 중심으로 국회에서는 1조 원대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 안지혜 기자입니다. 국회 긴급 현안 질의에 나온 박대준 쿠팡 대표는 이번 사태는 본인 소관이라면서 김범석 창업자에 대한 책임론에 선을 그었습니다. 제가 한국 법인의 대표로서 끝까지 책임을 지고 사태가 조기에 수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지만 정작 이어진 건 회피성 답변뿐이었습니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고. 이딴 답변 회피와 자료 제출 거부에 결국 국회에서는 김범석 의장 소환 엄포까지 이어졌습니다. 경찰 핑계 대면서 답변 안 하시면 여야 간사 합의로 저희가 청문회 날짜를 잡겠습니다. 그 실질 소유자 김범석 씨도 증인으로 채택하겠습니다. 과기정통부 조사 결과 이번 사태와 관련한 쿠팡의 내부 통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증 시스템 개발자였던 중국인 직원이 퇴사 이후에도 서명키를 폐기하지 않고 고객 개인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했는데 회사 측은 5달 넘게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저희가 호텔 들어갈 때 주민등록증으로 신원 확인한 다음에 호텔 방키를 발급받지 않습니까? 그 호텔 방키를 발급하는 비밀번호를 내부 개발자가 갖고 나간 겁니다. 그래서 호텔 방키를 무한으로 생성을 해서 고객 정보를 빼낸 거다. 유출된 정보에는 이용자들의 공동현관 비밀번호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동현관 비밀번호 유출됐잖아요. 예,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쿠팡이 최대 1조 원에 달하는 과징금 철퇴를 부과받을 수 있다는 책임론에 점점 더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SBS 비즈 안지혜입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대통령실에 이어 이재명 대통령도 쿠팡의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서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정부는 전체 매출의 3%까지만 부과되던 과징금을 크게 올리고 사실상 작동하지 않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손질에 들어갔습니다. 이어서 우영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관계부처는 해외 사례들을 참고해서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인 또 실효적인 대책에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개인정보 유출이 쿠팡의 관리 부실로 드러날 경우 부과할 수 있는 현행 제도는 과징금과 징벌적 손해배상 두 가지입니다. 우선 과징금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 시 위반 기업에는 전체 매출액의 3%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쿠팡의 지난해 매출은 302억 6,800만 달러로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44조 4,727억 원,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약 1조 3,340억 원을 물어야 합니다. 정부와 여당에선 이를 최대 10%, 4조 4천억 원 수준까지 올리는 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피해자 보상에 해당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역시 이번에 함께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출과 관련해서 나에게 어떤 손해가 얼만큼 발생했는지를 청구인이 주장하고 입증을 해야 되는데 지난 10년간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으로 인정된 사례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국회와 정부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실제로 작동하도록 제도 개선을 논의 중입니다. 기업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하고 피해자 단체가 대표로 소송을 낼 수 있는 단체 소송 절차 확대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법원 판결도 우리나라는 기업에 대단히 관대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 체계 자체 그리고 판사들의 어떤 판결도 미국의 어떤 사례를 연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미국에서는 2021년 티모바일 정보 유출 사건에서 약 7,660만 명이 피해를 입었고 회사는 우리 돈 약 5,144억 원을 배상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1인당 최대 2만 5천 달러, 약 3,675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SBS 비즈 우형준입니다. 쿠팡 포비아가 확산되면서 쿠팡 회원 가운데는 2차 피해를 우려해서 탈퇴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탈쿠팡 절차가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2차 피해를 우려해서 해외 직구 때 필요한 개인 통관 번호를 바꾸려는 소비자들이 몰리면서 관련 홈페이지는 먹통이 됐습니다. 이 내용은 신채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탈퇴 메뉴가 깊숙이 숨어 있다. 시험을 치르는 것 같다. 쿠팡에서 탈퇴하려는 소비자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입니다. 실제로 쿠팡 앱에서 회원 탈퇴를 하려면 6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우선 내 정보 관리에 들어가 회원 정보 수정 메뉴를 누른 뒤 스크롤을 끝까지 내려 PC 버전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다시 비밀번호를 입력해 본인 확인을 하고 이용 내역을 점검한 뒤 설문조사도 해야 하는데 쿠팡에 바라는 점을 일정량 적어야만 탈퇴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해외 직구에 필수적인 개인 통관 번호도 유출됐을 가능성에 이를 바꾸려는 소비자들이 몰리면서 관세청 전자통관 시스템 홈페이지가 먹통이 되기도 했습니다. 악용하거나 자기 물건이 아닌데 다른 사람이 산 것처럼 꾸밀 때 사용한다든지 회사에서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그랬지만 이게 조사하면서 사실은 유출 범위에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게 유출됐다는 사실이 나중에 알려지면 그 사이에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들이 커지거든요. 전문가들은 다른 플랫폼에서 쿠팡과 같은 비밀번호를 쓰고 있다면 이를 바꾸고 번거롭더라도 간편 인증이 아닌 2단계 이상의 인증 절차 설정을 권장합니다. SBS 비즈 신채원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환율발 인플레 조짐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환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소비자 물가가 2달 연속 2% 중반대 상승을 이어갔고 기름값도 치솟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농축수산물 가격도 큰 폭으로 뛰면서 장바구니 물가 부담 역시 커졌습니다. 먼저 물가 상황 이한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너무 비싸가지고 조금 부담되긴 합니다. 조금 더 자주 오게 되는 것 같아요. 운전을 주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더 체감이 크실 테고.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2.4% 올랐습니다. 석 달 연속 2%대 오름세입니다. 특히 석유류와 농축수산물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전체 물가 상승세를 끌어올렸습니다. 국제유가는 하락했지만 유류세 인하폭 축소와 고환율 영향이 겹치면서 석유류 가격은 더 뛰었습니다. 석유류라든지 농축수산물의 축산물이나 수산물이나 수입과일 등은 환율의 좀 반응 속도가 좀 더 빠를 수 있고요. 다만 가공식품이나 어떤 공산품이나 이런 부분은 환율이 상승함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시차를 가지고 실제 소비자 물가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체감하는 물가 수준은 더 높습니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으로 구성된 생활 물가는 지난달 2.9% 올랐습니다. 1년 4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입니다. 환율발 물가 상승이 고개를 들면서 장바구니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SBS 비즈 이한나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용량 꼼수 근절을 통한 물가 잡기에 나섰습니다. 제품 가격은 올리고 싶은데 여론을 의식해서 몰래 용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은 대표적인 가격 인상 꼼수로 꼽힙니다. 최근에 교촌이 치킨 중량과 원산지를 몰래 바꾼 게 논란이 되면서 정부가 치킨 업계에 대해서 관련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조리 전에 치킨 중량 표시 제도도 도입합니다. 이어서 채나리 기자입니다. 웬만한 치킨 한 마리 배달 가격이 3만 원에 육박했지만 치킨 양은 오히려 줄어든 것 같은 느낌입니다. 닭이 좀 작아진 느낌도 옛날보다 가격은 높아졌는데 양은 옛날보다 약간 적어져갖고 먹는 양이 늘었나 싶을 정도로 약간 양이 줄어든 기분이 들어요. 그런데 치킨 양 축소는 느낌이 아니라 사실이었습니다. 교촌치킨은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순살 중량을 30%나 줄였다가 논란이 커지자 이를 번복했습니다. 이처럼 양을 줄여 사실상 가격을 올린 효과를 보는 슈링크플레이션이 반복되자 소비자 10명 중 8명은 화가 난다는 반응을 보일 정도입니다. 이에 정부는 오는 15일부터 10개 프랜차이즈 치킨에 대해 조리 전 중량 표시를 의무화하고 최대 영업정지까지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하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다른 데서 비용을 줄이는 방법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고용을 줄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아직까지는 좀 높은 상태고 인건비도 지금 부담이 되고 있으니까 정부는 이와 함께 가공식품 중량을 5% 넘게 줄일 경우 소비자에게 3개월 이상 알리고 이를 어기면 최대 생산 중단 처분까지 내리기로 했습니다. SBS 비즈 최나리입니다.
생필품은 아니지만 반도체 가격의 상승세도 역시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각종 전자기기 가격이 연쇄적으로 오르는 이른바 치플레이션이 올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슬기 기자, 현재까지 이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황 어떻습니까? 네, 시장 조사 업체 디램 익스체인지에 따르면 PC용 디램 범용 제품인 DDR5 16GB 기준 평균 고정 거래 가격은 올해 초 3.75달러에서 지난달 19.5달러로 5배 넘게 뛰었습니다. 연초 이후 10개월 연속 상승 중이고요. 지난 9월 이후 오름세가 가팔라졌습니다. 구형 디램인 DDR4 8GB 가격도 올해 1월 1.35달러에서 지난달 8.1달러로 같은 기간 6배 넘게 급등하며 7년 2개월 만에 처음 8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낸드 플래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메모리 카드나 USB 같은 이 범용 제품 128GB 기준으로 평균 가격이 올 들어 2배 이상 올라 2018년 9월 이후 5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AI 인프라용 메모리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난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반도체 업체들이 이 생산 능력의 상당 부분을 고대역폭 메모리 HBM에 배정하면서 PC나 스마트폰용 D램과 낸드 공급이 줄면서 가격 폭등세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이 당분간 계속될 것 같다고요? 네, 빅테크 기업들마다 AI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를 늘리고 있어 HBM 등 수익성 높은 메모리 생산을 더 늘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전용 메모리 공급은 후순위로 밀리게 돼 D램이나 낸드 품귀 현상이 내년에도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메모리 원가 부담이 커질수록 노트북이나 스마트폰 등 이 전자기기 가격이 오르게 되면 소비자들의 구매 부담도 그만큼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조슬기입니다. 계속해서 금융시장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코스피가 2% 가까이 급등하면서 4천선을 눈앞에 뒀습니다. 지난달 국내 증시를 떠났던 외국인이 모처럼 만에 1조 원 넘게 사들이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최윤아 기자. 네, 최윤아입니다. 최근 주춤했던 코스피가 모처럼 크게 올랐군요. 네, 코스피는 어제보다 1.9% 오른 3,994.93의 거래를 마쳐 4천선을 다시 눈앞에 두게 됐습니다. 외국인이 1조 2천억 원 넘게 매수했고 기관도 4천억 원 가까이 사들이면서 지수를 밀어 올렸습니다. 코스닥은 소폭 오른 928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증시 개장 전 엔캐리 청산 우려가 커지면서 불안을 키웠습니다. 우에다 가조 일본은행 총재가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한 영향에 따라서지만 큰 영향은 없었습니다. 엔화 자금들이 많이 돌았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큰 실패를 보고 다 빠져나갔어요. 우리나라는 엔화,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장이 아닌 거예요. 오늘 특히 자동차주들이 많이 뛰었죠. 네, 미국 정부가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소급해 25%에서 15%로 인하한다고 밝힌 데 따라서입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4% 넘게 급등했습니다. 특히 현대차 그룹의 피지컬 AI 인프라 등을 담당하는 현대오토에버는 20%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간밤 미국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와 애플 등 주요 기술주가 오른 영향에 삼성전자는 2.58%, SK하이닉스 3.72% 상승했습니다. 쿠팡 대규모 해킹 사태에 급등했던 보안주들은 투심이 줄면서 하락했는데요. 한짝은 1.48%, 사이버원 4.6%, ICTK 2.4% 빠졌습니다.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의 대규모 순매수에 달러원 환율은 이번 50전 떨어진 1,468원 40전의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SBS 비즈 최윤아입니다. 코스피는 이처럼 크게 올랐지만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겨울이 찾아온 모습입니다. 대표적인 가상자산인 비트코인이 급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고점을 찍은 이후부터 하락세를 보이더니 이제는 8만 달러 선도 위태로워 보입니다. 이어서 신성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급락했던 비트코인 가격이 이달 들어서도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8만 7천 달러 선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 한때 8만 3천 달러까지 빠졌습니다. 지난 10월 초 12만 달러를 넘기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이제 8만 달러 선도 위태롭습니다. 불과 2달 만에 30% 넘게 빠진 겁니다. 일본에서 금리 인상을 할 것 같다라는 얘기가 이제 일본은행 총재한테 나오면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는 가상자산 단속을 강화하겠다라는 메시지가 나오면서 공포 분위기가 조성이 된 것도 있고 불확실성이 심한. 일각에서 레버리지 추가 청산이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며 공포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투자자들 사이 위험 회피 심리가 확산하고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다시 재차 하락했고
금은 다시 반등을 찾아가면서 상승을 유지하고 있다. 12월장 그리고 내년을 준비하는 상황에서는 조금은 보수적인 지금 투자자들의 흐름이다라고 좀 판단을 합니다. 이제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 이 가운데 가상자산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칠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결정이 다음 주 예정되어 있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낮출지 또 인하하면서 어떤 메시지를 던질지에 따라 가상자산 가격 향방도 윤곽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SBS 비즈 신성우입니다. $728조 원 규모의 초대형 예산안이 여야 합의로 잠시 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합니다. 예산안이 법정 시한을 지키는 건 5년 만인데요. 지역화폐 등 핵심 국정과제 예산은 유지하고 AI와 정책펀드 등만 일부 조정하는 방향으로 최종 정리가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정민 기자. 네, 이정민입니다. 이제 본회의 통과만 남았는데 오늘 밤에 처리가 예상되죠? 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가 오늘 오전 국회에서 만나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여야는 당초 정부가 제시한 728조 원 규모 예산안에서 조직 개편에 따른 이체 규모 등을 제외한 4조 3천억 원 수준을 감액하고 이 범위 안에서 증액해 총 지출 규모는 정부안 대비 늘어나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 지역자랑 상품권 발행, 국민성장펀드 등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예산에는 손대지 않았는데요. 대신 AI 지원, 정책펀드, 예비비 등은 일부 감액했습니다. 실생활과 밀접한 예산들도 많았는데 이런 것들도 원안대로 통과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우선 기존에 있던 기후동행카드와 달리 전국 어디서나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환승할 수 있는 정액패스권 도입에 예산 5,274억 원이 투입될 전망입니다. 지하철과 버스만 이용하는 정액권의 경우 청년, 어르신, 다자녀, 저소득층은 월 5만 5천 원에 일반 시민은 6만 2천 원에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 달에 10만 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재 만 7세 이하에서 만 8세 이하로 상향하는데요. 수혜 인원을 늘리는 데에는 예산 2조 4,822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정부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내년부터 매년 한 살씩 올려 2030년에는 13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9.7 주택공급 대책을 뒷받침하는 정부 후속 조치들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습니다. 공공주택 사업이 추진되는 지역 원주민들에 대한 보상 시기를 앞당기는 특별법도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도가 처음으로 적용될 핵심 지역에서는 주민들 반발이 거세서 정부 계획대로 흘러갈지는 불투명합니다. 보도에 유정현 기자입니다. 공공주택 공급 사업에서 여러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원주민 보상 절차를 앞당기기 위해 개정된 법률이 시행됐습니다. 기존에는 지구 지정까지 거쳐야 원주민과 보상 논의가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후보로만 선정돼도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를 개정법 적용에 첫 사례로 낙점하고 서울 공공주택 공급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정부 계획대로 가능할진 미지수입니다. 이곳 서리풀지구는 강남권에 주택 2만 호가 공급될 예정인 서울 내 보기 드문 주택 공급지입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주민들은 현수막을 내걸고 정부 계획에 반기를 들고 있습니다. 약 2,000호가 공급될 예정인 서리풀 2지구는 집성촌과 우면동 성당 존치가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택 18,000호 공급이 계획된 서리풀 1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은 환경보호 등을 이유로 그린벨트 해제 요구를 묵살해놓고 이제 와서 정부 필요에 따른 사업 추진을 납득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불만도 나오는데 사업 시행을 맡을 LH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고 나서야 최근 찾아온 게 전부였다고 주민대책위원회는 설명했습니다. 이게 사유재산이에요. 정부 재산이 아니에요. 그린벨트 묶어서 50년 동안에 농업밖에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피해 대책을 먼저 내놓는 게 우선이에요. LH와 SH가 부랴부랴 서리풀 보상 전담팀을 꾸릴 예정이지만 주민 설득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어서 정부의 계획대로 주택 공급이 적기에 이뤄질지는 변수가 많은 상황입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
경기 남부와 서울을 잇는 신안산선 개통이 최소 2년가량 늦어질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명 지하터널 붕괴 사고 이후 조사와 설계 재점검이 이어지면서 공정 차질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입니다. 박연신 기자, 우선 이 철도 노선 사업 어떤 거고 또 얼마나 늦어지나요? 신안산선은 여의도에서 시작해 경기도 시흥과 안산을 잇는 광역 철도 노선인데요. 총 45km 구간에 19개 정거장이 건설되는 사업입니다.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출퇴근 시간을 크게 줄일 핵심 교통 인프라로 꼽혀왔는데요. 신안산선 개통 시점이 기존 목표였던 2026년에서 2년 밀린 2028년에서 2029년으로 변경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업 시행사인 넥스트레인이 공사 기간을 80개월에서 104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데 따른 건데요. 업계에 따르면 넥스트레인은 공사 기간 연장을 위한 사업계획 변경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고 국토부의 변경 신청도 조만간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개통이 늦어지게 된 구체적인 이유는 뭡니까? 네, 가장 큰 이유는 붕괴 사고 이후 진행 중인 정밀조사와 설계 재점검입니다. 국토부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한 조사단이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집안 안정성과 보강 방식, 기존 설계 적정성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당초 지난 9월 마무리 예정이던 조사가 내년 1월까지 넉 달 더 연장됐습니다. 여기에 조사 결과에 따라 일부 구간의 설계 변경과 추가 보강 공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라 공정 전체를 다시 조정해야 합니다. 붕괴가 발생한 5-209는 기존 시공사인 포스코 ENC가 이어서 맞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는 지난달 기준 공정률 66.3%까지 올라온 상태로 절반 이상 진행된 상황인데요. 앞서 지난해에도 신안산선 공사는 20개월 연장이 이뤄진 바 있습니다. 또다시 개통 지연이 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불만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폴더폰 시장에서 주요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속속 참전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2번 접는 폰을 전격적으로 공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기술력과 안전성을 모두 잡았다면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애플과의 경쟁 중인 플래그십 스마트폰 시장에서 주도권 굳히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중국 업체들과의 폴더폰 기술 경쟁도 한층 더 달아오를 전망입니다. 김동필 기자입니다. 펼치면 태블릿처럼 10인치로 늘어나고 좌우 화면을 안으로 2번 잡으면 폴드7 크기로 확 줄어듭니다. 삼성전자가 애플의 폴더블 참전 예고와 중국의 공세에 대항할 신제품 갤럭시 G 트라이폴드를 공개했습니다. 갤럭시 G 트라이폴드는 한마디로 삼성전자의 장인 정신이 집약된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접을 때 두께는 12.9mm, 펼쳤을 때는 3.9mm로 폴드 시리즈 중 가장 얇습니다. 하루에 100번씩 접어 5년을 사용해도 디스플레이 내구성에 문제가 없다는 설명으로 시리즈 최대 용량 배터리와 스냅드래곤 8 엘리트 칩, 16GB 램을 탑재해 스펙도 플래그십에 맞게 갖췄습니다. 또 대화면에서 기능을 최대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적화했다고 강조했습니다. 3개의 앱을 나란히 띄워서 마치 3개의 폰을 한 번에 쓰는 것 같은 멀티태스킹 경험을 제공합니다. 가격은 359만 400원인데 최대한 낮췄다는 게 삼성전자의 설명입니다. 메모리 값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가격이 계속 치솟아 오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대국적인 결단으로 정말 줄이고 정말 어렵게 이 가격을 만들어냈습니다. 사용을 한번 해보신다면은 아까 말씀하신 다른 회사 제품과 차별점은 정말 극명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는 오는 12일 국내를 시작으로 미국 등 해외에도 순차 출시할 예정입니다. 다만 얼리 어답터를 실수요자로 보고 대량 생산하진 않을 전망입니다. SBS 비즈 김동필입니다. 서울 재건축 단지에서 다른 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공공보행로 이용을 문제 삼으면서 단지 간의 갈등이 확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재건축 단지는 서울시에 공공보행로를 약속하는 대신에 용적률이나 세대수 혜택을 받는데요. 하지만 외부인 이용으로 크고 작은 불편함이 발생하면서 인근 아파트 단지와 갈등이 불거지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현장을 최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덕주공 3단지를 재건축해 4,000세대 규모로 탈바꿈한 고덕 아르테온입니다.
단지 중앙을 관통해 상일동역으로 이어지는 이 보행로는 공공개방이 의무화돼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타 입주민이 단지 내부에서 소란을 피운 사건을 계기로 입주자 대표회의가 보안시설 설치를 결정하면서 단지 간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최근 입대인은 기타 어린이 놀이터 등 모든 구역을 외부인 출입 금지로 설정하고 어길 경우 10만 원의 위반금을, 또 질서유지 명목으로 전동 킥보드 이용 시 20만 원의 부담금을 걷겠다고 인근 단지들에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관리계약대로 위반금 10만 원 부과하겠다.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르트형 아이들이 중량부시키는 저희 아파트 어마어마한 많은 인원이 다녀요. 저희도 조금 다 막아야죠. 다만 아파트 관리 규약은 외부인에게 통행 제한을 강제할 구속력은 없습니다. 공공보행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걸 재건축할 때 기부 채납 형태로 이제 제공을 한 것이기 때문에 외부인들도 이용하는 게 맞긴 해요. 다른 법적으로 법칙급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는 없거든요. 강동구청도 공공보행로는 개방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전달했지만 구청의 행정지도 역시 강제력은 없습니다. 단포동에서 용적률 혜택을 받은 레미안 원베일리도 외부인의 빈번한 출입으로 인한 피로를 호소하면서 외곽구역에 담장 설치를 추진 중입니다. 공공성 확보를 위한 단지 개방과 입주민 권익 보호를 둘러싼 아파트 주민들의 불화는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또 다른 갈등입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